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알린 가운데 이 시각 에이펙 각국 정상들은 기업인 자문위원회와 오찬을 함께하며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이 시각 경주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이어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도 채택될 전망인데요. 이른바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문구가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주재하면서 본격적인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앞서 각 회원국 정상들을 직접 이제 만나는 장면이 좀 이제 그렇죠. 연출이 됐고요. 오찬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 담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에이펙 정상회의 이번 주제 자체가 사실은 연결 그리고 혁신, 그리고 이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이 협력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오찬장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회의 자체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21개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이펙 회원국들의 주요 그 기업인들도 모두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각종 자문을 제공해주는 기업 자문위원회 한 60여 명으로 구성된 기업인 자문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이외에 에이펙에 이제 그 투자를 하거나 에이펙과 협력해 나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국제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국가 이제 인사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반적으로 에이펙의 창설 창설이 된 모토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서로 격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과 이 분업의 정신에 의해서 이 발전 방향들을 이제 발전 계획 각 국가들별의 발전 방향이나 계획들을 서로 조화를 시켜가고 또 공동의 어떤 발전 방안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번 회의도 거기에 이제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참석자 구성에도 보듯이 예. 에이펙은 단순한 정부 간의 협력체뿐만은 아니에요. 민과 간의 이제 공동 보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간의 연결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제 각종 이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연결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번역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그대로 지금 참여 인사들하고 회의 주제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단순히 정부와 정부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민관 협력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굉장히 화제를 모은 뉴스가 있잖아요. 네네. 치맥 회동, 엔비디아 젠슨함 그렇죠. CEO, 네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치맥을 한 건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뭐 단순히 치킨만 먹진 않았을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했을 네네. 텐데 엔비디아와 우리 산업계가 또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엔비디아 그럼 떠올리는 게 바로 지금 AI 관련된 미래 기술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AI와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이 사업 종목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AI 관련 하드웨어를 만드는 반도체 분야들 그리고 이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제 로봇 기술이죠.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어제 만난 그 경영인들 자체가 그런 이 전후 연계 효과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각 국가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또 그 동력이 이런 주요 이 사업자들 간의 협력 관계 강화로 인해서 더욱 이 확장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어제 눈길을 끈 장면 중에 하나가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네네. 공개했잖아요. 네네. 이게 1996년에 받은 편지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럼 고 이건희 회장이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네, 어떠셨어요? 그만큼 이제 끈끈한 인연을 강조하는 의미도 예.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 내용 중에 한국의 PC방과 예. e스포츠가 엔비디아를 키웠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성장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그럼 떠올리는 게 사실 AI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또 하나의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주력 종목이
이 고사양의 그래픽 이 그렇습니다. 카드들이에요. 이 그래픽 솔루션 부분들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C방이나 e스포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PC방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딴 거보다는 그래픽 부분이에요. 화려하고 생생하고 이런 부분들의 엔비디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 고사양의 그래픽에 열광하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해왔고 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AI 산업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예. 또 특히 젠슨 왁씨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네네. AI랑 로보틱스에 관련된 거라고 언급했는데 오늘 이제 서밋 연단에 오르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 하게 될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만나서 치맥하신 분들이 모두 서로 사업상의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의 이 성공이랑도 밀접히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들입니다. 윈윈이네, 윈윈.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제 연결과 연계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이게 단순히 기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 에이펙 회원국들의 국민들 더 나가서는 뭐 전 세계 국민들한테 더 낫고 더 편안한 그 생활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특히 이제 한국하고 예. 이런 우리하고 이 엔비디아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에이펙 정상회의 개회사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개회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면서 기술 혁명은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이 개회사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한 주제 중에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인구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AI와 같은 미래 기술들과 관련된 협력들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발달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AI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다른 이 정보화 기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상상한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발전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악용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느냐의 윤리적 사용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 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절취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닫아 걸겠죠. 각 국가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호무역. 예, 이걸 닫아 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공통으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 없이 빠른 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 편하고 또 어쩌면 이런 정보에 더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건 분명히 기회 요인인데 예. 이게 오히려 단절을 강화하거나 오히려 악용되거나 그러니까 그 AI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우려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일자리를 빼앗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회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각 국가들 차원에서 해결책을 시도해 왔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미래에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훈도 도출해 보자라는 것도 이번 회의의 중요한 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네. 아마 개회사에서 그대로 대통령께서 담아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예, 시진핑 주석 연설도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 연설문에서 다자 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고요.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밝혔는데 다자주의, 다자무역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이게 에이펙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자주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자무역이고요. 네. 또는 자유무역 두 개가 다 에이펙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없애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세계 질서들 자체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예. 있고 이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그동안
그 공동의 번영을 이 보장을 했던 몇 가지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이거를 바로 잡으려는 쪽이고 유지하려는 쪽이고 그리고 누군가 아마 이게 지금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지만 예. 그거에 지금 거꾸로 가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지금 일종의 단합이 필요하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게 중국이라는 면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9월에 있어서 전승열 열병식 보면 예. 그때는 평화대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평화나 전쟁의 그 갈리 이게 안보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지금 이번에 뭐 1차적으로 타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미중 이 관세 전쟁 뒤에 숨어 있는 전략 경쟁의 관점이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이 에이펙 연설에서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에이펙 정상회의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회의의 공동선언문이 이른바 경주선언, 채택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다자주의, 자유무역 이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유무역이라는 문구를 좀 넣을 때 이걸 넣을지 또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공정한 자유무역이라든가 네, 혹은 그렇죠. 뭐 지속 가능한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게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뭐 미국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들을 모두 이제 만족시키려면 아마 공정한 자유무역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자신들이 자유무역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게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문제라는 게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유무역 정신을 살리되 이게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공정이란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 다자무역이라든가 자유무역 이게 이 공동선언 안에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바로 이런 입장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합동 강요 회의에서 지금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도 완전한 의견 조율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지금 까지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었던 이 자유무역이 어쩌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 경제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이냐 공정무역이냐 문제고 네. 결국 무역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실은 그 어떤 평등한 입장이라는 게 무역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무역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분히 그거는 뭐 어느 한 국가에 지금 이게 강대국 무역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관세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은근한 경제 보복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입장차들을 줄일 수 있는가가 그리고 그 책임론에 대한 시각들도 매우 다양할 거예요. 누가 이 문제의 근원이냐에 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단어 선택을 놓고도 굉장히 이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될 회원국 강요들 간의 회의에서도 이런 계산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본회의 직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네네. 돌아가서 백악관에서 헬로윈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만 더 있다가 본회의에 참석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 목적이 에이펙 회의가 아니라 이게 미중 간의 관세 타결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들도 나올 예. 수가 있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대외 정책의 이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머무를 수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미국 국내적으로도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이게 오히려 에이펙에서 먼저 떠나는 바람에 예. 뭐 중국에만 이제 지금 좋은 일을 시켜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다자회의 같은 경우에는 네. 최종 공동선언문 자체가 그냥 전체적인 개최 시간도 그렇지만 정상들 간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결심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강요회의라든가 이런 결과들을 반영을 하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귀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대응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미국 입장 반영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제가 볼 땐 그냥 하나의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말씀 잠깐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회를 얻고 이런 미국 언론 내에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뭐 다자주의, 자유무역 막 강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뭐 한 번 정도 자기 이 견해라는 걸 더 밝힐 기회가 시진핑 주석에게 주어진 거는 맞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미국의 정책은 어떻고 중국의 정책은 어떻다. 실질적으로 에이펙 회원국들도 그동안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종의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 찬 뭐 연설 하나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지 요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백악관 행사가 있어서 먼저 이제 그렇죠. 간 모양새였고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경주로 가서 지금 에이펙 참석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와 이제 수교를 하거나 정상회담을 할 때 1대1로 만나는 걸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고 네네. 아마 그것도 예. 약간 그러니까 양자 협상이나 양자 대화를 더 선호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다자 회의보단.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다자 회의가 되면 특별하게 이게 1대1이면 사실은 협상하는 양측 간의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그런 수가 것들을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예. 예. 근데 이제 다자가 되면 이게 예. 섞여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도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악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타이색은 뭐였는지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다 관심이 갔잖아요. 네네. 백악관이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사진들을 SNS 공식 계정에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거 머그샷이 새겨진 그 티셔츠를 보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네. 뭐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자, 저 머그샷이 언제 찍힌 머그샷이냐면 2023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그 바이든 행정부 때죠. 예. 그 당시 7월인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20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관련 이 선거 결과 이 번복에 대한 번복을 사실은 부추겼다는 혐의를 가지고 이게 조지아에 있는 한 카운티 법원에 출석했을 때 찍은 거거든요. 저 머그샷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지금 뭐 지난 2, 3년 내에 어떤 언론을 탄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인 게 그 2024년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왜 저격 시도가 있었잖아요. 아, 그 그렇죠. 피격 시도. 예. 그 당시 피격 직후에 찍은 사진하고 같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일정을 잘 상징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뭐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하면 승리한 거고 그걸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머그샷을 같이 감상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저거 보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저런 일도 있었지만 나 결국 이겨냈다. 이런 거 누구하고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또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이번에는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진 않았지만 네. 다음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기회가 있지 않냐라는 시선이 있고 그때 뭐 우리나라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곧바로 만나든지 이런 예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 가지 예상하세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은 일단은 전반적인 환경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 말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조만간 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좋게 생각한다, 만날 수 있다. 이거 자체를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명의 협상 상대자한테 그동안 사용해온 말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에 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조건 없이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들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간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발신됐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국내에서 조금 더 확대 해석된 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발언들 자체를 너무 만남에 대한 기회 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은 거기에 대한 거품도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은 이겁니다. 일단 북한이 만나자고 얘기하면 언제든 만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예. 다만 기존에 의해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출국하면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서 아쉽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은 사안이 당신하고의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두 번째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먼저 만나면 내가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지금 정상회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좀 약간 그 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남을 이 거품에 기대했던 분들한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정말 북한이 다시 지금처럼 뭐 나는 그 비핵화 가지고는 대화 못하겠다 이런 자세로만 뭐 고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한국 와서 다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원론적인 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는데 기회가 이 우산이 됐고 빨리 가능한 한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다시 희망적인 사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상당히 여러 번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 측에서 한 번도 반응이 안 나왔거든요. 싫다, 좋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응답으로 일관을 한 거고 그 앞에 얘기를 했었죠. 이미 9월에 비핵화 가지고는 나는 최고인민에서 앞으로는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이제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미사일 시위들이 3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럼 만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조금 직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국하면서 한 말하면 나도 그렇게 급할 거 없어.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으로 미국 정상과 뭐 북한, 우리나라 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요. 뭐 빠른 시일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후에 있을 것이라는 그렇죠. 예상까지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던지는 현재 메시지라든가 자세로 볼 때는 회담의 길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럴 언제든지 회담을 가질 수 있는 만약에 북한 쪽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다면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언제 만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둬야지. 자꾸 이게 이번에 늦춰졌으니까 몇 달 내 뭐 내년은 언제 될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그렇게 현명한 접근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조금 가벼운 내용도 한번 다뤄볼게요. 환영 만찬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데요. 만찬장에서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자, 특히 만찬 장소인 라한 셀렉트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각국 정상들이 한국의 이제 다채로운 문화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그렇죠.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네네.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게 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저게 우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에이펙의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에이펙 이전에 얘기하신 게 캐대언 혼문 같은 것들이 이런 연결이 혼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모두가 간절히 함께 힘을 모아서 바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에이펙 정신이라는 게 공통의 인식과 공통의 지향점을 위해서 손을 잡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저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K-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K-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문화에 대한 자랑만 하게 되면 일방적인 거고요. 얼마만큼 저걸 가지고 같이 느끼느냐. 그리고 그걸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즐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분야를 만들었다는 게 요즘 얘기하는 바로 K-문화의 강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쪽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성들이나 이런 걸 전부 섞어내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내에서 또 그런 정신이 계속 발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저 지드래곤 공연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만남을 네네. 가진 건데 전반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만날 때 모두 말하면서 일본하고 우리는 거리도 가깝지만
굉장히 많은 공통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앞으로 셔틀 외교 같은 걸 통해서 더더욱 이제 이 접점들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화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그 이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첫 번째 그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후에 내각이 교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협력 정신이 그대로 일본 이 다카이치 신임 총리 체제에서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가능하게 하는 예.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강경 우익 성향, 여자 네네. 아베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걱정도 됐는데 실용 외교를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다카이치 일본도 이 지난 그 2, 3년간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이게 개인의 결심에 의한 것뿐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한일 간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지역 내의 안정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면서 자칫하면 그 지역 내 어떤 사건들이 자국의 안전을 그 해칠 수 있는 우려들 여기에서 예. 우려하고 있는 거 유사하죠. 예. 더더구나 지금 관세 문제에서 관세 압력을 받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럼 이런 공통의 고민들을 어떤 갈등 사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집착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견은 이견대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협력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접점을 확대하자는 게 투트랙 외교의 본질이고 예. 그걸 계속해가자는 데 쪽에 있어서는 지금 두 지도자의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가 흔히 걱정을 하는 게 이런 네. 거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맞아요. 옹호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일본의 이제 군사력 그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편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개인 신분으로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분명한 색깔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한편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 부분 짚어볼게요.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인데요.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네. 자, 미국이 우리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죠. 이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승인이 좀 계속 지지부진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 건데 벌써 범정부 사업단이 이제 꾸려진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또 하나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범정부 사업단이 꾸준하게 해가지고 2, 3년 내에 획득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 이게 아마 최소한 10년 정도의 그렇더라고요.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핵잠수함의 획득을 위한 지금 준비 단계를 당장은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하는데 뭐 물론 이제 5,000톤급 이상이고 네네. 이걸 추진을 하려면 5,000톤급 이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4척 이상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돼서 건조하는데 10년 가까이 그렇게 치면 이제 올해가 2025년이 이제 끝나갑니다만 2030년대 중반 이후는 돼야 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먼저 지금 이런 거예요, 일종의. 우리 쪽에서 핵 연료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핵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게 핵잠수함 건조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동맹의 전력으로 그러니까 사실 한미가 협력해서 쓰이는 전력으로 운용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지역 안정을 위한 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승인하겠다. 다만 이게 이제 미국 쪽에 이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선소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그렇습니다. 예. 건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넘어야 될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쟁점들이 우리가 자체 건조로 할 거냐, 이게 협력적으로 건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거냐 아니냐의 문제도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 번째가 지금 필리 조선소 자체는 핵잠수함을 지금 1, 2년 내에 건조하고 싶어도 건조할 수 있는 체제가 그렇더라고요. 안 돼 있어요. 기술이, 그러면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업들이 여기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생기는 문제들은 지금 내척이 나온 게 이게 뭐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게 그게 아니고요.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원자력 잠수함,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한 척만 가지고는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렇군요. 어차피 이게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거의 한 3대 1로 전력 운영, 2대 1로 한다라고 해도 그다음에 맡고 있는 부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4대 정도는 돼야 정말 제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게 필리에서 짓잖아요. 네. 건조를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 앞에 있는 선행 투자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건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가격도 한 1.5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업들 가령 이제 이 우리가 북핵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삼축체계 사업들 다 그러면 유예시키거나 눌러버리고 이것만 진행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인력도 교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걸 건조하는 인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운용할 해군 인력도 또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맞아요.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앞으로 강론들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게 핵잠수함 건조 그다음에 연료 이거와 같이 이제는 연계될 수가 있는 게 그럼 한미 원자력 협정도 예. 조금은 개정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조만간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고 숙련 노동자랑 기술자 수급 등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를 좀 만들 수 있게끔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강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게 이제 미국 노동자들을 양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라든가 건조 과정에서 우리 인력들도 양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도 이제 핵잠수함 정말 자체 건조를 위한 지금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예.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게 이제 굉장히 당겨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가장 빠른 방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당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미국이 사실은 주도로 건설하는 필리조선소를 건설하는 그 잠수함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어떤 대안을 택하느냐에서부터 그럼 기술 협력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있을 거냐 없는 이게 앞으로 강론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럼 세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아직 너무 많이 네,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만 우리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어떤 전략형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 오케이 그게 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지역 안정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우리도 동의한다라고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얘기를 한 거고 이 원칙만 합의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남아야 강론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무리 길어야 지금 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책이 그러면 그다음 바뀔 미국 수도 차기 행정부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건가? 또 하나가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이런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 거의 비확산에 대해서 근본주의적 접근을 하는 관료들이 뷰로크рат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들 자체도 물론 이게 비확산 위원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걸 제가 근본주의라고 해석을 한 건데 그분들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돌파해 가면서 어떻게 이제 계속 장기적인 사업들을 끌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이 됐다라는 저희 측 이제 발표가 있었을 때 네.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뭐 건조한다라는 저기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매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기도 했고 네네. 오늘 아침 개회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맞이할 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늦게 나왔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발언을 혹시 의식해서 뭐 출석을 뭐 그러니까 출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행사에 참여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다행히 참석은 했어요. 네네. 중국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뭐 중국에서 이제 공적으로 내본 입장은 이게 이 국제적 비확산에 대한 그 의무를 더 충실히 한미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시진핑 주석이 늦은 문제가 이게 불쾌감의 표시냐 아니면 정말 이제 다른 준비 때문에 예. 늦은 거냐는 그나마 중국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한미 정상에서 내용된 이 거론된 맥락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했다라는 거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사실은 그럼 중국 입장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겨냥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한번 중국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중국이 지난 수년간 특히 금년 들어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얘기들도 용어도 안 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핵 개발하는 거 한 게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중국이 비확산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핵 잠수함 도입 문제가 이제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이게 나올 얘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오늘 중국에서 발표한 그 예. 입장 정도, 예.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중국 쪽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을 한번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결국 다 어떤 특정 국가를 위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근해에서 활동하는 정보 정도는 이 상대국 아니면 상대 국가급 행위자들의 군사력 활동 정보 자체는 우리도 수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권적 권리기도 하고 두 예. 번째는 결국은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전 세계 핵잠수함 보유한 국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인데 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내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 역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물론 주권적 권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측에서는 좀 반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발을 그건 뭐 중국 측의 아마 감정일 건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항공모함 수를 계속 늘려가면 다른 국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마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3, 4호 항모를 건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주권적인 군사력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오늘 지금 그 에이펙에서 얘기한 게 다자주의잖아요. 다자적인 협력, 자유무역 그리고 다자 간의 어떤 협력을 얘기를 하려면 다른 쪽의 입장도 존중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땐 저는 그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게 싸우자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얼마만큼 완곡하게 우려를 전달하고 또 완곡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사의 문제지. 예. 중국은 우려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도 이게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또 있는데요. 일본 정부 측에서 오늘 오후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서는 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발표는 없었거든요. 네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중일 간에도 지금 일차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일 거예요. 주로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들 자체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되고 있는 이 자유무역 얘기들은 일본하고 중국 간의 이제 협력 관계에서 분명히 지금 얽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한미일 공조라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11월 내일이죠.
1일 날 지금 이 한중 정상회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씩 다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 거죠. 지금 이제 다시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현재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한중 관계 개선 발전의 중요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다라는 그렇죠.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의 그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조를 하는 거죠. 협력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 우리라는 파트너가 그렇게 쉽게 그냥 그러면 뭐 한미 간에 협력을 해라 이렇게 내버릴 수가 없는 파트너고요. 우리 네. 입장에서도 뭐 대통령께서 지금 8월에 워싱턴 방문하셨을 때 이제는 안미 경중의 구도에만 안주하던 시대는 지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중국과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거예요. 결국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게 꼭 중국을 적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쪽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해나가야 되겠죠.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게 중심이 그러면 완전히 이 미국하고 중국을 동일의 선상에서 같은 비중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조금 과도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규현 홍보소통 수석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안미중 경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를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만큼 뭐 이 어느 쪽과도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결국은 이 협력의 틀이라는 거를 어느 한쪽만 편중되지 않게 어느 쪽과도 다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친소 관계라는 건 그거는 뭐 구조적인 거보다 하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그 한미 간의 이 수교라든가 아니면 경험을 보면 공식적인 수교는 100년이 넘잖아요. 그게 이제 한중 수교의 경우하고는 또 다른 역사성이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동맹 관계잖아요. 그럼 역사적인 특수성 자체는 서로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건 살짝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한쪽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쪽하고는 척을 져야 된다. 좀 서로 뭐 이 가시도친 얘기들이 오가도 괜찮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아마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중국 내 이제 한한령 해제도 하나의 과제이고 그렇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할 부분인데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네.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 최대 논점, 과제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양측의 이제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계속해야 된다는 아마 기본 그 정신들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첫 번째 세 개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한중 간에도 자유무역의 정신을 그대로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가.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2017년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해제된 적이 없는 한한령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이 해결을 해나갈 건가 이게 첫 번째고요. 저는 그게 풀린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풀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언제 풀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죠. 예, 완전히 지금 이 한한령의 경우로 문화에 대한 유입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렸다라고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의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어제 휴전하기로 했잖아요. 예.
양측 간의 문제는 풀렸단 말이에요. 히토리라든가 주요 전략자원 1년 동안 이제 지금 통제 유예하기로 했죠. 네. 미국도 그동안 있던 일종의 보복관세 10%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중국이 은근히 제재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하나오션 예, 지금 그렇죠. 필리핀에서 얘기 나오는 지금 이게 중국 쪽에서 제재 조치가 들어간 건데 그럼 미중 간에 이게 협상이 타결됐으면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이제 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안보상의 측면에서는 중국과도 계속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에 중국 구조물 설치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을 놓고 이게 적법하냐 그리고 특히 우리 탐사선 접근을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도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우리 쪽에서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내일 열립니다. 또 중일 정상회담도 오늘 오후 열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